안녕하십니까.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강사 신록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운행자 책임의 범위와 책임에 문제되는 부분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무단운전, 절취운전, 사용대차 및 임대차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시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무단운전과 절취운전 그리고 양도, 취급업자 이 정도 되는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예, 우리가 실제 우리 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로 본다면 사용대차 및 임대차 하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취급업자 그 중에서도 대리운전 사고 이제 오늘 이어서 학습을 하실 건데요.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는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명의대여 부분 먼저 보시면요. 자, 명의대여라는 것은 소유 명의를, 그렇죠. 자동차 소유자의 명의를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자동차나 중기, 건설기계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명부상의 소유자한테, 즉 명의대여자한테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 말씀드렸을 때 이제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그렇죠. 명부상의 소유자와 보유자에게는 운행자성이 추정되고 그 운행자성이 단절되는 경우는 절취운전, 취급업자에게 위탁, 그 다음에 양도 세 가지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 외에 명의대여에 대한 부분은 사실 99% 이상은 명의 형식적인 명의자, 즉 공부상의 소유자에게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추상설의 입장에서 따라서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뒤에서 이제 저랑 같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법 이론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요, 명의대여의 실질 관계를 따져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명의대여자와 명의사용자 사이의 종속관계의 유무, 차의 보관 상황, 명의료, 즉 이제 돈이요, 징수 유무, 유류대, 수리대의 부담 관계, 명의대여의 동기나 목적 등 그 실질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인데요. 개인용 화물차 이외에 이제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요, 화물회사, 택배회사에만 허가를 해줍니다. 사용을. 그렇기 때문에 택배회사와 화물 운송회사들은 명의상의 소유자가 되고요. 이 회사들은 지입차주를 모집을 해서 차를 가지고 들어오게끔 해서 자기들이 그 차를 빌려주고 지입차주한테 차를 빌려주고 그 차에 대한 면허 대여료에 대한 해당되는 금액 또는 뭐 화물을 뭐 배정을 해준다든지 또는 컨트롤을 한다든지 뭐 이런 명목으로 비용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 운행을 해서 그 화물을 실어 날라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입 차주분들이 되겠죠. 첫 번째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전세버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광버스 말하는데요. 관광버스에 버스도 마찬가지인 게 지입 차주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다 사장님들이시고요. 회사에는 일정 금액, 뭐 이제 마찬가지로 면허 사용료에 해당되겠죠. 이 일정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때 화물회사, 택배회사와 그리고 그렇죠, 이 관광버스, 전세버스 회사의 운행자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추상설의 입장에서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또 이제 흔히 이제 법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 이런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인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 추상설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 자, 명의대여자의 운행자 책임을 부정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명의를 대여했다기보다도
일종의 이제 편법을 써서 이제 명의 계약자를 바꿔놓은 케이스이긴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차량을 렌트해서 동행하기로 한 뒤에 이제 렌트를 빌리러 갔죠. 그래서 이제 A가 렌트를 빌리기로 했어요. B하고 동행을 하기로 했는데, 자, 그런데 A는 면허 취득 기간이 얼마 안 돼서 렌트카를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A와 B가 돌아서려는 그 순간에 렌트 회사에서 제안을 합니다. B 이름으로 빌리시고 A도 운전 가능하게 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냐 라고 해서 이제 렌트 회사도 렌트카 하나 더 대여해서 매출액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고, A와 B도 동의해서 B 이름으로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요. 예. A 이름으로 A도 운전이 가능하게끔 해서 실질적으로는 A가 운전하고 가던 중에 사고가 야기했는데,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운행자 책임을 지는 운행자, 운행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타인, 운전자 및 운전 보조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근데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바로 B였어요. 운전하지 않고 동승만 하고 있던. 자, 보험사가 확인해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는 B로 쓰여져 있죠. B는 누가 되죠? 임차인이 됩니다. 임차인. 자, 임차인이 그러면 대외적으로 운행자 책임을 지는 거는 별도로 하고요. 대내적으로 과연 타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임차인인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인 걸.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렌트카 회사는 이미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실질적인 임차인인 A만이 운행자 책임을 지고 B는 비록 명의를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타인에 해당한다. 즉, 그래서 대외적으로뿐만 아니고 대내적으로도 타인성을 인정받아서 타인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했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는 뭐 당연히 B는 운행자 책임이 없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죠. 자, 이 경우는 서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 명의를 실질적으로는 A가 빌린다는 것을 김영 피보험자 겸 소유자인 렌트카 회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고요. 자,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명의 대여는 말씀드린 추상설의 입장에서 즉 명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받아서 쓰는 그 업체, 그렇죠. 거기에 운행자 책임이 있다는 부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명의 잔존자. 자, 요게 명의 잔존자라는 것이 결국은 양도를 말합니다. 양도라는 것은 어떤 문건을 넘겨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양도라고 하는데요. 자동차를 넘겨주었을 때 양도인하고 양수인이 있게 되는데요. 자, 양도인은 자동차를 판매했다면, 이제 내 차를 중고차로 판매했다면 매매 대금을 다 받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수인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줘야 되니까 뭐 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이런 것들을 전부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전해줘야 양수인이 그 서류를 꾸며서 자동차 등록소에 가서 양수인 명의로 그 자동차의 명의자를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시간적 간격이 생겨요. 즉, 자동차도 넘겨주었고요. 명의 이전 서류도 모두 주었고 매매대금도 다 받았는데 아직 명의상 소유자는 양도인으로 남아있고 양수인에게 미처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이때는 바로 제 아무리 추상설이라고 하더라도 명의 잔존자 양도인에게 운행지배가 단절되어 운행자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추상설의 입장에서 명의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있는 것이 추정되고요. 이를 깰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는 절취운전,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지금 여기서 두 번째 명의 잔존자
또는 양도의 문제다라는 거 이제 학습하셨고요. 네. 자, 그렇다면 판단 요건인 대금 완납 및 명의 이전 서류를 교부를 미처 다 완성하지 못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부분은 매매 대금을 다 받지 못했어요. 차는 넘겨줬는데, 근데 그 매매 대금을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차를 팔아버렸던 양도인 입장에서는 어떡하죠? 그렇죠. 매매 계약 취소하고 매매 대금 돌려줘라 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자, 명의 이전 서류 교부 안 됐어도 마찬가지 위험에 아직은 깔끔하게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때 양도인은 아직 명의상 소유자로 남아있지만 양도인에겐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지배 가능성, 반환 가능성, 특히 반환 가능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반환 가능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자, 지배 가능성, 반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러셨죠? 네, 운행 지배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것이죠. 운행 지배가 인정된다는 뜻은 운행자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즉, 매매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거나 명의 이전 서류가 전부 다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양도인에게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첫 번째로 매매 대금이 완납되고 명의 이전 서류가 전부 교부되어서 양도인의 운행 지배가 단절되어 운행자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요, 이때 책임보험의 공백이 생깁니다. 즉, 언제까지? 양수인이 내 명의로 이 차의 명의를 바꿔서 등록을 하는 그 시점까지. 자, 등록을 할 때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증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격이 최대 15일이거든요. 이때는 의무보험 일시담보특별약관이라는 전 보험사가 자배법에 따라서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는 담보특별약관인데요. 이 약관이 작동해서 양수인을 김영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간주해서 대인원을 보상합니다. 네. 엉뚱하게도 차를 판 양도인의 보험에서 뭔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의무보험인 자동차 대인배상 1은 최소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최소한 그만큼의 보장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요. 자, 어떤 게 있냐면 대인배상 1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학습하신 것이 바로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고요. 자, 우리가 자배법에서 피해자 보호제도 학습하실 때 정부보장사업이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대인배상, 즉 타인인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기 위한 자배법의 조치라고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 세 번째로 대인원을 의무가입시켜서 강제하도록 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취급업자 사고가 생겼을 때도 차주의 보험사에서 대인배상을 해주는 것도, 즉 대인원이 절대 끊기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고,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양수인을 양도인의 보험에서 갑자기 계약자 겸 김영피보험자로 간주해서 대인원을 보상합니다. 김영피보험자로 간주하는 건 알겠어요. 왜? 대인원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이미 운행지배가 단절된 양도인 대신에 그 자리에 양수인을 잠깐 넣어주고 김영피보험자로 취급해서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계약자로 간주하는 이유는 여러분 모든 보험에서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를 납입해야 될 주체는 계약자입니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보험사 입장에서는 정작 보험료는 양도인에게 받았고요.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에서는 양수인을 김영피보험자로 간주하게 되면 양수인은 아무런 돈,
심지어 보험료까지도 한 푼도 내지도 않고 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보험 혜택을 해주되 양수인을 계약자로 간주함으로써 그 기간, 즉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불량 활증률을 적용해서 받아옵니다. 즉 해당되는 기간 보험료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험료를 양수인이 계약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서 그 대신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대인배상은 의무보험이지만요. 여러분 1인당 사망 한도가 1억 5천입니다. 만약에 정말 운이 없어 어떤 양수인이 1억 원의 피해를 입히는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했고, 자, 그 피해자는 10명이며 10명의 피해자 손해가 10억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15일간 불량할증률을 적용한 보험료만 내면 10억 원에 대해서는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즉 양도인의 보험이 나서서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명의 잔존자에게, 즉 양도인에게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어떤 경우를 했죠? 그렇죠. 운행지배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 즉 어떤 경우요? 반환 가능성, 지배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 이거는 어떤 요건에서 어떤 게 충족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매매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명의 이전 관련 서류가 교부되지 않았을 때 결과적으로 반환 가능성, 지배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자, 이때는 명의 잔존자인 양도인이 가입한 보험, 즉 양도인에게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므로 명의 잔존자의 보험사에서 당연히 기명 피보험자로서 법률상 책임을 지는 자기의 고객, 양도인을 위해서 보험이 작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고 두 번째로 양수인은 최소한 차를 구입해서 아직 비록 명의 이전 서류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매매 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했지만 지금 그 차를 쓰고 있으니까 마치 뭐와 비슷한 것이냐면 여러분 임대차와 비슷한 관계가 생겼어요. 자, 차주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차량을 다른 사람한테 쓰도록 허락해 주는 상황하고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때 양수인은 자동차 보험에서 피보험자 중에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1교시 첫 번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자, 필연적으로 뒤에 보상 책임에 대한 부분, 약관상 보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자꾸 앞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약관을 좀 준비해서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강의 전체를 이해독 하시는 것을 꼼꼼하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 이해독을 또 넘어오시는, 그렇게 해야만 뒤에 있는 부분까지 이해하기 쉽다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소유권 유보부 활부매매 장기리스 장기렌트인데요. 자, 소유권 유보부 활부매매라는 건, 자, 지금은 카드 활부 제도, 그다음에 카드가 워낙에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저 어렸을 때는 있잖아요.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걸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고지서를 주세요. 그래서 물건은 갖다 주고 그 고지서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내면 일정 기간, 이제 활부 기간 동안에 돈을 내면 이제 그 물건은 이제 정말 우리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소유권 유보 활부 매매라고 합니다. 즉, 자, 물건을 실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는 누구냐면 활부금 내고 있는 저희 집이에요. 그런데 이 법률상 아직 그 활부금 변제가 전부 끝나지 않으면 그 명의상 형식적인 명의자는 누구냐면 그 제품을 판매한 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자동차를 소유권 유보 활부 판매로 구입했을 때 그 자동차를 인수한 사람, 즉 산 사람은 보유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건데요. 이때 형식상 자동차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 유보 활부 매매 판매자는 단순히 활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 차원에서 명의를 바꿔주지만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는 운행자라고 볼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장기 리스 및 장기 렌트인데요. 장기 리스와 장기 렌트는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차를 구입하실 때요, 직접 가서 내 명의로 된 차를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 리스, 장기 렌트를 통해 차를 구입하시는데 이때 공통점은 장기 리스, 장기 렌트의 경우 등록증을 떼보면 소유자는 리스 회사와 렌트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예, 그렇죠. 그 차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예, 형식상 소유자는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장기 리스와 장기 렌트의 유사한 점은 이런 부분인데요. 장기 리스는 예, 여신전문금융업법 35조에 따라서 여기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운행자 책임의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회사는 실제 리스 차량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운행자 책임이 없다라고 딱 법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 농담 반 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게, 자, 내가 차를 사면서 소유자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소유자 위외에 정당한 점유권자로서 보유자가 되는 상황을 왜 만드느냐? 만들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그 차를 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직도 명의상 소유자는 리스 회사로 되어 있으니 수상설의 입장에 의하면은 운행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리스 고객이 자칫 보험가입이라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 피해를 입은 자배법상 타인은 이제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 리스 회사한테 배상 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 자동차 리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특별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자, 비슷한 경우인 렌트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상설의 입장에 따라서 렌트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 책임이 인정되는데요.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그렇죠. 절취, 피보험 자동차의 위탁, 양도 이 세 가지 경우죠. 이 세 가지 경우 외에는 렌트회사는 운행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실제로 나가서 보면요. 제가 리스를 하게 되면 저를 기명 피보험자 겸 계약자로 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렌트 회사, 장기 렌트를 통해서 차를 사용할 때, 이 보험 계약은요, 렌트 회사가 계약자가 됩니다. 그래야 렌트 회사가 미리 렌트비에 보험료를 다 반영해서 계산을 해서 렌트비로 받고요. 그리고 그 렌트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에 대한 관리를 자기들이 직접 함으로써 혹시라도 고객이 놓친 보험의 공백이 없게끔 유지하기 위해서 렌트 회사가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리스나 렌트는 보험 혜택을 받는다거나 하는 부분은 큰 차이가 없고 책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그렇죠. 리스 회사는 운행자 책임이 면해지고요. 네, 렌트 회사는 추상설의 입장에 따라서 운행자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예. 자동차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뭐 싸게 빨리 차가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거 외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차를 공급해 주는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한 차이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자기 차를 가진 피용자의 사용자 책임. 자,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 자기 차를 가진 피용자가 있고 거기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제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원자께서는 차가 있으신가요? 아, 예, 있습니다. 운전 가능하신가요? 예, 운전 가능합니다. 예, 저희는 본인 차가 있고 운전 가능하신 분들을 우대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채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회사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면서
제 차를 가지고 출퇴근도 하고 회사 업무도 하고 출장도 다니고 외근도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차주인 제 입장에서 그 차에 관련된 권한은 제가 최고죠. 소유자니까. 그런데 저를 그 차의 최고의 1인자인 저를 차주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사장님. 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비록 제 차로 출장을 갔지만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신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전화 올 것이고요. 아니면 어디 업무 다 보셨나요? 죄송하지만 제2의 장소 뭐 어디를 또 좀 들렸다가 거기서 어떤 업무를 보고 좀 올라오세요.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비록 그 차의 차주이지만 저는 우리 사장님 말씀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와의 합의 또는 회사의 명령, 뭐 그렇죠. 이제 계약이나 이런 걸로 피용자가 자가용 자동차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외무사원과 같이 외근직 직원하고 같이 회사에 자동차가 없거나 아니면 뭐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게끔 그렇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랬을 때 이때 어떻다는 것이죠? 그 사용자도 운행자 책임이 있고요. 이때는 피보험 자동차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차량의 소유자인 김영 피보험자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행 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김영 피보험자를 지배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럼 김영 피보험자를 지배한다는 것은 곧 피보험 자동차를 지배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운행자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또 빈발하는 부분이 자동차 취급업자 및 대리운전 사고인데요. 자동차 취급업자란 자동차 취급 업무와 관련해서 고객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아 가지고 그 자동차를 그 업무에 맞게 지금 업무에 관련된 일로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는 상황 업자들을 말하는데요. 뭐 이제 일단 제일 쉬운 게 세차장, 그렇죠. 그 다음에 주차장, 그렇죠. 그 다음에 정비 공장, 그 다음에 대리 운전 이렇게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또 탁송 회사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취급업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공통점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업무와 관련해서 인도받은 업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때 취급업자가 정당한 점유권이 있는 보유자로서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요. 이때 차량을 취급업자 업무와 관련해서 위탁한 그 소유자 등은 과연 책임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생각해 본다면 제가 주차장에 차를 맡겼다면요. 제가 2시간 뒤에 오겠습니다 한다면 그 2시간 동안 저는 주인이지만 주인이 될 수 없죠. 그 차에 대한 전속적인 관리 권한을 어디에 제가 위탁했죠? 주차장 업자에게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차를 반환받음으로써 운행 지배가 회복되는 시점이 도달하기 전에는 차주는 운행자 책임이 없고요. 자, 이로써 제가 추상설의 입장에서 차주 등에게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추정이 깨지는 경우는 3가지, 절취운전, 양도, 취급업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3가지 이제 해당되는 부분 지금 저희가 다 학습을 마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자동차 취급업자만이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고요. 그런데 하나 특이한 취급업자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대리운전입니다. 대리운전. 자, 왜 그럴까요? 대리운전은요. 다른 취급업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즉 피보험 자동차를 위탁 의뢰한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리운전 사고는 그렇지 않고 그 차 안에 같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부분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차주 등의 의뢰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은요, 예, 원칙적으로는 이제 운행 책임이 인정되지 않지만, 자, 의뢰자 측에서 자동차 운행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어디가 이상하죠? 아, 네, 어디가 이상해서 왔습니다. 좀 살펴봐 주세요 했더니, 예, 정비업체 사장님이, 그럼 이건 시운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자, 저와 같이 동승하셔서 시운전 하시면서 이상 증상을 말씀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차주가 같이 동승했습니다. 이때 차주가 운행집에 단결됐나요? 네, 그렇지 않죠. 단결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취급업자가, 정비업자가, 자, 점검하기 위해서 차주와 같이 나가는데 운전이 너무 난폭해요. 그래서 저 차주인 고객이, 자, 차 잠깐 세우세요. 저는 차 여기다 맡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차는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렇다면 뭐가 인정되는 것이죠? 예, 반환 가능성이 인정되고요. 이제 그 정비업자에게 좀 살살 천천히 가셔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자, 그 정비업자는 그 얘기를 따라야 되겠죠? 뭐가 인정되는 것이죠? 지배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자, 모든 수리가 마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왜 안 오세요, 고객님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예,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집에까지 차 좀 부탁드려요.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저 정비업자 사장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가던 중에 사고가 생겼다. 이때는 그 구두로 그 차에 대한 수리에 관련된 위탁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예, 자기에게 그 차를 갖춰다 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 그때는 비록 취급업자만 그 차에 동승했다 하더라도, 예, 차주에게도 운행 지배가 회복된 거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취급업자 중에서 특이한 케이스가 바로 대리운전 사고인데요. 대리운전은 원칙적으로 운행 지배가 단절되지 않고요. 왜? 차주를 비롯한 보유자가 그 차에 동승하는 것이 대리운전이에요. 대리운전의 의의라는 건 결국 차량의 보유자가 음주 등의 사유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대리운전 업자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대리운전업이라고 하고요.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대리운전 업체는 정당한 점유권이 있는 점유자로서 보유자에 해당하고요. 대리운전 기사님은, 네, 그 대리운전 업체에서 파견돼서 대리운전 업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운전자에 해당합니다. 예,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렇죠. 대외적으로는 대리운전 의뢰자와 대리운전 업체의 운행자 책임은 뭐 연대해서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런 관계를 공동운행자라고 했고요. 자, 공동운행자가 문제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죠? 운행자의 타인성, 내부적으로 타인성이 인정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건데요. 자, 대리운전 업체는 대리기사라는 점유 보조자를 통해서 차량을 직접 점유하고 있고요. 저는 대리운전을 의뢰한 저는 뒤에서 술이 취해서 골아떨어져서 자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 운행 지배가 단절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다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은 누구지요? 그렇죠. 대리기사를 통해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대리운전 업체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대리운전 의뢰인은 대리운전 업체에게 타인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뭐와 비슷하죠? 그렇죠. 임대차, 사용대차를 할 때 누구와 같이, 기사와 같이 차를 빌려준 거와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즉,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위가 운전대를 잡고 있던 쪽이 더 가까운 것은 대리운전 업체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있잖아요. 결국은 타인성을 인정되기 때문에요.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모두 어떻다는 거죠? 예, 공동운행자로서, 예, 부진정 임대 채무의 관계에 따라 타인들을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대외적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 대리운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예, 이중성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고요. 잠깐 쓴다 그래 차를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그날따라 회식을 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자, 이때 대외적으로 이제 그래서 사고가 생겼다면 자,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고가 생겼어요. 이때 운행자 책임을 지는 사람과 타인을 인정받는 사람과 운전자 또는 운전보조자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랬죠. 자, 이 경우 운행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추상설에 따라 그 차를 빌려준 차주, 그렇죠. 그리고 추상설에 따라 그 차를 정당한 점유권을 가지고 사용 관리하고 있는 친구, 지금 대리운전을 부른 사람이죠. 셋째는 대리운전 업체, 이 세 군데가 운행자 책임을 대외적으로 지는 것이고요. 자, 운전을 직접 한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자에 해당하므로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공동운행자의 타인성의 문제를 따져본다면, 자,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고 집에 있는 김영 피보험자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위가 더 구체적, 직접적, 현실적일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현장, 차 안에, 차에 점점 가까이 있는 대리운전 업체와 승낙 피보험자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위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현실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케이스, 즉 대리 운전을 부른 사람이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 김영 피보험자에게는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그동안에 우리가 학습하셨던 공동운행자의 타인성의 문제에 결부된, 해당되는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대리운전 사고는 대내적으로는 타인성이 인정되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김영 피보험자가 있고 승낙 피보험자가 동승한 경우에 이 승낙 피보험자는 김영 피보험자에게 타인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겠죠.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대외적으로는 해당되는 보유자들이 연대해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리운전 사고는 자동차보험과의 관계를 따져보면요. 의뢰인의 대리인은 원해서 먼저 보상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대리운전자도 정당한 점유권을 가진 점유자로서 보유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인배상 원에서는 어디에 피보험자에 해당해요. 그리고 초과손해는요. 대리운전 업체 요즘에 좀 보험 굉장히 다 잘 돼 있고 확인하기도 쉽고 하는데요. 그런데다가 대인배상 같은 경우에는 무한이세요. 무한. 그러니까 차주 쪽 보험에서 대인원만 보험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대인원 초과하는 손해는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신체 손해사정사라는 라이센스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공부를 시작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한 이상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만약 혹여라도 제가 음주를 하게 되면요. 자, 정당한 사업자 등록이 된 규모 있는 대리운전 업체를 좀 부르시고 자, 대리기사가 도착했을 때는 아무리 좀 힘들어도 반드시 보험 증권이나 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상식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대리운전 업체 보험이 없거나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겼어요. 한도가 있는 경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꼭 무한만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때는 의뢰인의 대인 배상 투에서 보상을 한 후에 대리운전 업체 및 대리운전 기사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구상을 하는 이유는요. 대인배상 투에서 대리운전 업체나 대리운전 기사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해당되는 약관 내용 한번 대인배상 투의 피보험자가 누구인가 하는 약관 내용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관에 대한 내용, 보상 책임에 대한 내용 잠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있는 부분이 앞으로 나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을 좀 찾아보시면서 좀 같이 학습하실 때 따라오셔야 될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통상적으로는요, 대리운전 업체에서 보험이 가입돼 있을 때는요, 몽땅 거기서 다 먼저 보상을 해주고 나서 이제 의무보험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통 보상을 받고요. 예, 그렇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예, 자부담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아가지고 대리기사가 실질적으로 보험 처리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 부분도 많이 정비가 돼서 예, 전부 다 대리운전 보험 자체가 거의 한 90% 이상은 무한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험 자체는 엄청 제도가 잘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주의 보험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특약이나 연령특약이 위배된 사람, 예, 대리기사님을 불렀는데 저는 40세 이상 연령 한정특약에 가입했는데 이분이 39세예요. 그럼 대인 원 제외 전담보 면책이 될 것이고요. 예. 또 제가 가족 한정특약을 들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가족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운전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음주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리운전 업체를 부른 것인데요. 예. 이때 한정특약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피보험 장처가 도난당한 경우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자, 그럼 제가 저는 술을 좋아해서 대리운전을 1년에 몇 번씩이라도 부르는데요. 자, 그때를 위해서 제가 비싼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피보험 장처가 도난, 절취운전의 경우에 예외 사유가 존재하듯이 취급업자 사고의 경우에도 예외 사유가 존재하고요. 이때 예외 사유는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이 있고, 네, 취급업자가 그 차에 대한 또한 책임이 있고, 그렇죠? 그 취급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취급업자 보험이 있다면 취급업자 보험에서 먼저 처리를 해주되, 자, 취급업자 보험이 없거나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이 무한이 아닌 유한보험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손해를 어디서 차주의 대인배상2에서 보상하고요. 이때 자동차 대리운전을 한 대리운전 기사와 대리운전 업체는 모두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 차주의 대인배상2에서 보상을 하게 된다면 차주의 대인배상2 보험회사는, 그렇죠, 대인배상2 지급보험금에 대해서 대리운전 업체 및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위권, 즉 구상금을 청구해서 환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좀 살펴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죠? 자, 유념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죠? 실제 현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운행자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이면에 있는, 예, 소유자 또는 명의자, 예, 또는 보유자들의 책임, 특히 운행자 책임에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 운행자 책임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학습을 하셨고요. 자, 이 이후에 이어지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예, 추상설의 입장에 따라서 운행자 책임을 지는 차주 등의 보유자에게 과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운행자 책임이 인정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에 이제 대한 학습이 맞춰지시면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보상 책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건데요. 그때부터는 또 앞에 있는 관련되는 법률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연관해서 같이 한 번 더 정리하시면서 보셔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상 책임,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법률 문제, 자동차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이 무엇인가, 운행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인가, 타인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까지 학습하셨고요.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운행자 책임과 관련된 문제 이외에 다른 법령 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 무엇이 있는가 하는 부분 학습 같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은 운행자 책임 중에서 구체적으로 차주 등과 같은 보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인정될 것인가, 인정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합숙하셨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무단운전, 절취운전, 이런 부분 학습하셨고요. 자, 시험적으로 본다면, 자격증 시험적으로 본다면 무단운전, 절취운전에 대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요. 양도가 차지하는 비중 높고요. 취급업자, 대리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하실 때는 요 네 가지 무단운전, 절취운전, 양도, 취급업자, 대리운전 포함해서 요 네 가지 부분 같이 좀 더 중점적으로 학습하시는 게 맞겠고요. 자, 앞으로 향후 진행 과정은요. 운행자 책임에서 문제되는 경우 이제 나머지 학습을 하시게 되면 보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실 것인데요. 자, 보상 책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약관에 대한 이제 내용 순서대로 같이 학습을 하시는데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까지는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자기 신체 사고는 피보험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무보험자동차에 대한 상해담보는 피보험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주지만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을 우리 보험에서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학습 순서대로 맞춰서 진행할 것이고, 남아있는 추가되는 부분은 이제 자동차 보험 약관은 특이한 것이요. 자,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는요. 법원의 판례나 판결 내 축적된 이런 내용, 그리고 민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비해서요.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자, 부상 입었을 때, 장애를 입었을 때, 사망했을 때, 그리고 대물손해까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아주 세세하게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인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가 나면 보상 담당자들이 전화 와서 뭐 우리가 이제 우리 부재소 합의 우리 학습하셨죠? 이 부분 하실 때 어떻게 할 거냐, 부재소 합의를 하고 나서 그러면 그 금액을 어떻게 정할 거냐 서로 옥신각신할 때 항상 담당자들은 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요. 이제 거의 뭐 앵무새처럼.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약관 뒷부분에 지급 기준이라는 부분을 따로 갖고 있어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그 지급 기준 내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지급 기준 내에서 산정하는 손해액의 기준은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또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또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만 학습을 하고 나면요. 자, 범상 책임,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 범상 책임을 판단하고 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판단하고 그 타인이나 또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지급보험금 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산정된 보험금이 얼마인지까지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문제가 사례형 문제로 보통 2개 정도 출제가 되고 그 점수 비중이 50점입니다. 50점. 나머지는 이제 약술 부분이 점수 부분이 50점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동차 보험에서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해와 암기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엮어서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자동차 보험은 해결하기 어려운 과목이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러한 부분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해당되는 내용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다면 자동차 보험만큼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자동차 보험을 굉장히 어려워하셔서 점수대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40점 득점 못하셔서 과락되는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자동차 보험 학습만 잘 된다면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 라이센스 학습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미 50% 이상은 어려운 고비를 넘긴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 2차 과목 4과목 중에서 뭐
그중에 한 과목일 뿐이지만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동차 보험 학습에 좀 더 시간 투입이 이루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 4회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